도시에서 가장 막강한 재력을 가진 남자. 강도윤은 휠체어에 앉은 아들 도연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은식기로 차려진 식탁,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는 웨이터들, 그리고 3명의 미쉐린 셰프가 있는 이곳은 누구에게도 평범한 장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인물이 있었다. 누추한 옷차림의 한 소녀가 뚜벅뚜벅 다가오더니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다. 저에게 음식을 주세요. 그러면 당신 아들을 고쳐드릴게요. 처음에는 조롱하는 듯 웃음을 터뜨린 강도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 그는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웃을 필요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기가 무거워졌고 누구도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절대적인 권력과 메마른 허무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 옆에 앉은 아들 도현은 9살이었다. 조용하고 온화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지만 항상 어딘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5해 전 교통사고로 2다리를 쓸 수 없게 된 그는 세계 최고의 의료진조차 고칠 수 없었던 상태였다. 도윤은 몇 분 만에 3번째로 시계를 확인하며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음식이 늦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에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는 지체를 용납하지 않았다. 웨이터가 서둘러 다가왔지만 이미 공기는 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곧 준비됩니다, 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한숨을 쉬며 시선을 돌릴 뿐이었다. 반면 도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빨대를 돌리고 있었다. 불만을 품은 것 같지도 않았다. 아마 익숙해진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고급 대리석 계단 위로 한 소녀가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단정한 2갈래 따은 머리, 맨발, 검은 밤처럼 깊은 눈동자. 그녀는 허락을 구하지도 눈치를 보지도 않았다. 마치 평원을 건너듯 테이블 사이를 지나가며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똑바로 걸어왔다. 저 아이는 누구야? 한 부인이 핸드백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경비를 불러. 또 다른 손님이 아내에게 중얼거렸다. 웨이터는 갈팡질팡했다. 그녀를 막아야 할지, 그냥 못 본 척해야 할지. 하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다. 맨발이 대리석 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마치 이 공간 전체를 다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레스토랑의 호화로움과 위선이 그녀의 조용한 발걸음 앞에 무력해지는 느낌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강도윤과 도연의 테이블 앞에 멈췄다. 이미 그들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한순간 숨을 멈춘 듯했다. 무엇인지 이름을 붙일 수는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다. 도윤은 눈썹을 들어올리며 차가운 표정으로 입을 열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소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하고 확신에 찬 울림이 있었다. 저에게 음식을 주세요. 그러면 당신 아들을 낫게 해드릴게요. 식당 안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회의나 무례한 정적이 아니었다. 마치 천장이 내려앉을 것 같은 무게의 침묵. 심지어 샹들리에조차 빛을 줄여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소녀는 여전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도연은 눈을 떼지 못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그의 눈빛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도윤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비웃듯 의자에 몸을 기댄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지금 뭘 말하는지 알기나 해? 내 아들을 고친다고? 뭘로?
내 더러운 손으로.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 조용한 확신이 오히려 그를 더욱 화나게 했다. 이게 뭐야? 방송이라도 찍는 줄 아나? 너 내가 고용한 세계 최고 의사들이 이 아이를 5년 동안 치료해도 못 고친 거 알아. 그런데 네가 뭘 할 수 있다는 건데.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몰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너무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이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 그냥 한 번만 들어봐. 그러나 도윤은 그 손을 툭 치며 뿌리쳤다. 안 돼, 도연. 저건 사기야.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또 하나의 속임수야. 웨이터. 그는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외쳤다. 지금 당장 이 아이를 여기서 내보내. 내가 직접 쫓아내기 전에. 웨이터는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모두가 그녀가 단지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엔 단순한 아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때 소녀가 다시 말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번엔 도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작은 증거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강도윤이 말릴 새도 없이 그녀는 천천히 도연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그의 다리에 올렸고 눈을 감았다. 마치 그녀의 믿음이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빛도 소리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정적 속 기대와 의심이 섞인 공기. 도연은 살짝 떨렸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지만 그것뿐이었다. 아무런 외적인 기적은 없었다. 소녀는 조용히 손을 거두고 한 발 물러섰다. 가끔은 몇 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강도윤이 폭발했다. 완전히 아무런 여지도 없이. 그게 전부냐? 네가 말한 위대한 기적이라는 게 고작 그거야? 강도윤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가식도 체면도 벗어던진 오롯이 분노와 조롱으로 가득한 외침이었다. 네가 내 아들의 다리를 손으로 만졌다고 해서 그게 치료라고 생각하니? 내 아들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있어. 네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매서운 무시와 분노가 얽힌 독설이었다. 식당 안은 숨조차 멈춘 듯했고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일어섰다. 도망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조용히 돌아서서 자신이 왔던 길을 따라 걸어 나갔다. 그 모습은 마치 이미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처럼 어떤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정적뿐이었다. 도윤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을 깜빡였다. 음식이 늦게 도착했지만 이제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웨이터는 조용히 음식을 내려놓고 물러났고 분위기는 차가운 공기로 꽉 차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도연은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손에 쥔 포크는 이미 멈췄고 그의 시선은 허공을 응시했다. 그러다 갑자기 아주 작게 속삭였다. 아빠. 도윤은 반응하지 않았다. 여전히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빠, 다리가 따뜻해. 그 말에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뭐라고 했니? 정말이야. 뭔가 따끔거려. 뭔가 느껴져. 도연의 손이 천천히 자신의 무릎을 향했고 그는 조심스레 손가락 끝으로 다리를 만졌다. 찌릿찌릿해. 지금 무언가 느껴지고 있어. 말은 더듬거렸지만 그 안엔 분명한 진실이 있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의자가 넘어졌다. 그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다 갑자기 격하게 외투를 집어들고 돈다발을 식탁 위에 던졌다. 손님들을 밀치며 입구로 달려나갔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 아이, 그는 거리로 나가 외쳤다. 그 아이 어디 갔어? 정신없이 사거리로 달려가고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건넜다. 택시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경적을 울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오직 그의 외침만이 공중에 남아 울렸다. 제발 돌아와 주어. 그는 광장에 도착해 나무 그늘을 뒤졌고 사람들 틈을 헤치며 그녀의 그림자를 찾았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눈동자는 공허했고 땀에 젖은 셔츠는 그의 절박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무너져 있었다. 자신이 한 짓, 그녀를 몰아냈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모든 감각을 삼켜버리고 있었다. 그저 너무 늦었을까 하는 생각만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강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도시 전역을 뒤졌다. 사설 탐정들을 고용하고 레스토랑 CCTV를 전부 회수했다.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교회, 보호소, 어디든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먹지도 쉬지도 못한 채 전화기만 붙잡고 매일같이 외쳤다. 그 아이를 찾아. 꼭 찾아야 해. 9살쯤 된 아이야. 피부는 건강한 갈색, 머리는 검고 눈은 모든 걸 꿰뚫어보는 눈이야. 길거리든 골목이든 어디든 찾아. 내가 얼마를 줘야 하든 상관없어. 반드시 찾아. 그리고 마침내 어느 늦은 밤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그는 첫 벨소리에 곧장 전화를 받았고 반대편에서 들려온 음성은 말했다. 도윤 회장님, 말씀하신 아이와 어머니를 북쪽 지역의 한 보호소에서 찾았습니다. 아직 전화가 끊기기도 전에 그는 차 키를 움켜쥐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몇 날 며칠 동안 쌓인 광기와 절망이 번져 있었다. 보호소는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었고 계단은 금이 가고 벽지는 벗겨져 있었다. 그는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안으로 들어갔고 단 하나의 이름, 단 하나의 얼굴을 향해 걸었다. 문이 열리고 그는 멈췄다. 작은 담요를 덮고 잠든 소녀, 바로 그 아이였다. 그 모든 확신을 가진 눈으로 그를 쏘아보던 소녀, 그리고 그녀 옆에서 깨어앉아 있던 여인. 그 순간 도윤의 눈빛은 흔들렸다. 지수,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세월과 피로가 묻은 얼굴이었지만 그는 단박에 알아봤다. 그래, 나야, 도윤. 그는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 아이는 내 딸이야.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너는 내 친딸을 레스토랑에서 내쫓았지. 마치 쓸모없는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의 말은 따귀처럼 도윤의 뺨을 때렸다. 그는 뒷걸음질 쳤고 머릿속은 수년 전으로 휘몰아쳤다. 지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고 느린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네가 나를 밀어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했다. 그날 너는 나를 불러 세우지도 않고 내 사정도 듣지 않고 그저 효율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해고했지. 임신 중이던 나를.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랐지만 나 혼자서 매일 새벽까지 일했어. 피곤했지만 견뎠고 그래도 자부심 있었어. 그런데 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날 내쳤지. 마치 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녀는 말하며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얹었다.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임산부를 고용하는 곳은 없었어. 면접만 보면 나를 외면했지. 결국 나는 거리로 내몰렸고 출산도 보호소에서, 낡은 병원 침대에서 혼자 했어. 아이를 안고 나왔을 땐 갈 곳도 없었고 나는 아이를 안은 채 추운 길바닥에서 떨고 있었어. 그 아이가 바로 아린이야. 강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으로 이마를 감쌌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눈갠 진한 후회가 드리웠다. 지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아린은 길거리에서 자랐어. 장난감도 생일 파티도 없이 그저 겨울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커졌지. 하지만 그 아이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의 슬픔을 느끼고 누구에게 다가가야 할지를 알았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말이야. 어느 날은 길게 앉아 울고 있는 남자를 보더니 그 사람은 마음이 아파요라고 말하고 다가갔지. 그리고 손을 얹었을 뿐인데 그 남자는 눈물을 터뜨렸어.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대. 아리는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했어. 기적이라 부르기엔 너무 조용했지만 분명히 무언가 있었지.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도 그랬어. 아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했지. 오늘 누군가를 찾아야 해. 중요한 사람. 그리고 우린 나섰고 그렇게 너희를 찾은 거야. 너희 아들 도현이를 말이야. 강도윤은 충격과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넌 그 아이를 내쫓았어. 내 딸을. 너는 몰랐겠지. 하지만 그녀는 네 아들의 다리에 손을 얹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불씨를 지폈어.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단지 식사 한 끼를 부탁했을 뿐이지. 그것도 기적의 대가가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였어. 지수는 가만히 일어나 그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 아이는 절대 미워하지 않아. 그녀는 마음속에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어. 누군가를 고치고 일으키고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사명. 넌 그런 아이를 밀어냈고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른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지도 않았고 원망조차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듯 담담하고 깊은 울림이었다. 강도윤은 무릎을 꿇듯 자리에 앉았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젖어 있었다. 지수, 나는 내가 뭘 한 건지 이제야 알아. 정말 너무 늦게. 하지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 아이가 시작했던 걸 이어가게 해줄 수 있겠니? 지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침묵 속에서 무너진 과거와 맞서는 남자의 모습을. 그리고 마침내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네가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지야. 바로 그때 방 한쪽에서 아린이 조용히 눈을 떴다. 그녀는 대화를 모두 들은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지수를 바라보았고 그 다음 강도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우리 함께 가요, 엄마.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용서와 기회,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린 것이었다. 강도윤은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강도윤의 저택은 여느 때와 달리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전의 차갑고 무심한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를 맞이하는 따뜻함이 있었다. 아린과 지수는 대문을 지나며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고 도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아린이는 도연이랑 단둘이 있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린은 이미 알고 있는 길처럼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그림도 장식도 고급 가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모든 것보다 그녀에겐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날 그녀는 다시 도연의 방을 찾은 것이었다. 도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멍하니 달빛이 스며드는 정원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마치 이미 그녀가 올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는 아무런 놀람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리는 방에 들어서더니 문을 조심스레 닫고 천천히 도연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고 그를 바라보았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그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다리가 다시 아무것도 안 느껴져. 아까는 잠깐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꺾여 있었고 그 속엔 상실과 두려움이 엉켜 있었다. 아리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망설임 하나 없이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부드럽고 확신에 찬 손길이었다. 마음은 때때로 몸보다 늦게 깨어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야. 그녀는 그의 두 손을 꼭 쥔 채 물었다. 날 믿어? 도연은 고개를 들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응, 그때부터 믿었어. 네가 날 처음 봤을 때부터. 그녀는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자신감이 아닌 진정한 평화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았다. 그 어떤 주문도 없었고 기적의 연출도 없었다. 오직 고요함 속에서 흐르는 따뜻한 침묵만이 방 안을 채웠다.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두 사람을 감싸는 동안 아린의 손끝에서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고 그의 눈동자가 커졌다. 처음엔 아주 미세한 따뜻함, 이어지는 가벼운 전율,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감각. 그의 발가락이 떨리기 시작했고 종아리 근육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그는 자신의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느껴져. 진짜로. 지금 아주 강하게. 그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며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두 다리에 힘을 주었고 한쪽 발부터 조심스레 바닥을 눌렀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떨리는 다리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서 있었다. 5해 만에 처음으로 조용한 방 안 아무런 소리 없이 그저 숨소리와 기적 같은 시간이 흘렀다. 나 지금 서 있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처럼 가늘고 떨렸다. 아리는 여전히 바닥에 앉은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너는 안에서부터 깨어나고 있어. 난 그걸 네 몸에게 상기시켜 준 것뿐이야. 그 말에 도연은 눈을 가득 채운 채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복도에 서 있던 강도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그녀의 요청대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들의 목소리에 참을 수 없어 문틈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의 아들이 두 발로 선 채 떨리는 손을 뻗고 있었다. 도윤은 말없이 무릎을 꿇었고 그 자리에서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울음을 터뜨렸다. 고통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눈물. 순수한 경애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 다리를 껴안고 그 다음 몸을 끌어안고 마지막엔 얼굴을 감싸 안았다. 도연아, 넌 정말 걷고 있어. 그는 몇 번이나 되뇌며 아이를 꼭 안았다. 도연도 눈물을 흘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린이는 진짜야, 아빠. 날 안에서부터 깨워줬어.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어떤 기대도 요구도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엔 승리도
자부심도 없었다. 단지 필요한 자리에 자신을 둔 사람의 평온함이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 그들은 거실에 모였다. 소패는 지수와 아린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도현은 베개 사이에 기대 앉아 편안한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강도윤은 방안을 걷고 있었다. 그는 말을 해야 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 침묵을 깨야 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당신들이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그는 멈춰서서 지수에게 말했다. 난 평생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통제하려 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당신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진짜 기적을 이루었어요.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바라보았고 아리는 여전히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당신들에게 집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을요. 지수 씨에겐 자격에 맞는 일자리를, 아린에겐 최고의 교육과 기회를 줄 겁니다.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신들이 세상에 보여준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린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그 도움을 받을게요. 도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그 숨을 멈추게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닌 선언처럼 들렸다. 강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족하다고 무슨 뜻이지? 그의 음성에는 혼란과 약간의 방어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아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단호했고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깊었다. 지금까지 해주신 약속들, 집도, 일자리도, 학교도 다 감사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건 우리 3명만을 위한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니죠. 그녀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고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껏 그 힘이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그건 당신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지수는 숨을 죽인 채 딸의 말을 들었고 도연조차 아린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진짜 변화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변화는 당신 자신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껏 누군가를 밀어내고 외면하고 무너뜨려왔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리고 도연에게도 보여줘야 해요. 아빠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도윤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해요. 다시 일어설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녀는 그의 손을 살짝 잡고 부드럽게 덧붙였다. 당신의 아들은 이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젠 당신 차례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요. 그 말은 누구보다 도윤 자신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 알겠어. 지금껏 아무도 내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어. 내게는 진심을 담은 조언이 필요했어.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나는 귀를 닫고 살았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아리나. 정말로 고마워. 아리는 조용히 그의 손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이제 결정은 그의 몫이었다. 그날 이후 강도윤은 다시는 예전의 강도윤이 아니었다. 그가 소유한 회사는 엄격한 위계와 냉철한 효율성으로 운영되었지만 그는 모든 부서장과 고위 간부들을 소집했고 수년간 있었던 해고 사례들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우리가 그동안 외면한 사람들, 시스템 아래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들을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그는 회의실 한복판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거 결정들을 되짚으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다. 그 어떤 언론 발표도 없었고 사진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하나씩 실천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였다. 그의 변화는 회사 내부를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고아원, 여성 쉼터, 재활센터 등 소외된 이들이 있는 곳에 자금을 지원하고 자신이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들었다. 광고도 없이, 홍보도 없이 그저 조용히 마음으로 다가갔다. 도연은 그런 아버지를 따라 함께 다녔고 처음엔 어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점점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왜 저 아이들은 집이 없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걸까? 도윤은 정답을 주지 못했지만 아들의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말했다. 아빠도 그걸 배우고 있어. 이제서야 말이야. 도연은 아버지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 클리닉을 열었고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지수는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되어 그녀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아린. 그녀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고 조용히 학교에 다녔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지나간 자리엔 항상 무언가가 남았다. 위로, 희망, 그리고 잊고 있던 믿음 같은 것.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어느 맑고 햇살 좋은 아침 강도윤은 차를 몰고 한적한 거리의 작은 집 앞에 멈춰 섰다. 차 안에는 도연이 앞좌석에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지수와 아린이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약간의 놀람과 기대,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긴 어디죠? 도윤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차에서 내려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는 예전과는 달라진 표정, 누군가를 환영하는 사람의 얼굴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열쇠 꾸러미를 지수에게 건넸다. 이 집은 당신들을 위한 집이에요. 지수와 아리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문 앞까지 다가갔다. 문 앞에는 갓 심은 꽃들이 있었고 새로 칠해진 벽과 따뜻한 색의 창틀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오래된 상처가 한 겹 벗겨지는 듯한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감싸 안았다. 실내는 단정하고 아늑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 나무 냄새가 나는 부엌, 그리고 2개의 침실. 그중 하나는 하늘색 벽지에 책장이 놓여 있었고 창겐 작고 단정한 책상이 있었다. 침대 위에는 새학기 교복이 neatly folded 놓여 있었고 작은 주머니에는 아린이라는 이름이 조심스레 수놓아져 있었다.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강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시해가 아니에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집도, 일자리도, 교육도 이제야 정당한 자리에 놓이는 거죠. 그는 조용히 지수에게 정식 근로 계약서를 건넸고 거기엔 공정한 조건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지수는 말없이 그것을 들여다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문을 두드렸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된 자리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아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집 안을 둘러보다가 도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엔 여느 아이들처럼 순수함이 있었지만 그 깊이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투명함으로 가득했다. 집은 아름다워요. 학교도 좋고 엄마도 이제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도윤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젠 그녀의 말에 더 이상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겠죠. 나 자신을, 그리고 내가 가진 걸. 아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맞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이 집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는 장소가 될 거예요. 그 순간 도연이 조용히 다가와 아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은 밝았고 목소리는 또렷했다. 넌 마치 불꽃 같아. 사람들 마음속을 밝혀주는 그런 존재야. 아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단지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기 전의 모습으로. 강도윤은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가 다시 눈을 내렸을 때 그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무기력한 후회 속의 남자가 아니라 진짜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수를 안았고 아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품은 이전에 부유한 회장이 아닌 인간 강도윤의 진심이 담긴 품이었다. 그 집안, 네 사람이 조용히 모여 앉은 그 순간 과거의 잘못 위에 세워진 새로운 시작이 완성되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변화. 그것은 진정한 회복의 순간이자 믿음의 실현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단지 한 소녀가 식사를 요청하며 내민 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건 때로는 소리 없는 믿음 하나와 그 믿음을 실천할 용기뿐이었다.